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사주, 공작, 고발 이런 단어가요. 요즘 정치권에서 아주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생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단어들인데 정치권에선 툭 하면 쏟아집니다. 확실히 그곳 굉장히 험한 곳 만나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재갈 안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하셨을까요? 여기 보면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미국 MIT 교수입니다. S. 모글루 교수입니다. 자, 이분이요. 오늘 개막하는 제22회 세계 지식 포럼 여기에서 뭔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언론 중대법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겁니다. 언론은 권력 폭주에 맞설 도구다. 뭐 이런 지적까지 좀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북한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북한 스스로 밝혔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북한판 토마호크 연 이틀을 쐈는데 우리는 몰랐다는 겁니다.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스스로 밝혔죠. 신형 순항미사일 2시간 비행했다. 그런데요. 우리 한미 정보, 이 정보망 분명히 있는데 언제 어디서 쐈는지 지금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북한이 발표하고 나서야 뭔가 설명이 나왔어요. 정부 소식통은 군 그리고 정보 당국이 당황했다. 이런 얘기까지 인용해서 싣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지지율상으로 여당 내에서 4위 정세균 중도 사퇴했습니다. 대선 경선 포기한 겁니다. 자, 여당 경선 레이스가 요동을 치고 있다. 왜 요동이냐면요. 중도 사퇴를 했는데 이 표가 과연 그럼 누구에게 갈 것인가? 이게 관심사거든요. 다른 후보 지지 없이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차 슈퍼위크까지 4.3% 득표.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 이런 판단을 한 듯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정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정조준하고 있다. 어떻게 정조준을 하고 있냐면요. 금산분리 위반 조사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금융사 K큐브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면서 뭔가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가족이 지금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데 뭔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최근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규제를 강하게 할 분위기죠.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영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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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9월 1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특별한 관계다. 지금 여당 내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져 있는데요. 각각 둘 이렇게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둘 사이를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서 아주 특별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겨냥해서 특별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누가 득볼까? 정치권이라는 곳이
상당히 냉혹한 곳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어제 경선 포기 선언을 했죠. 그러자 정치권의 관심사는요. 그럼 누가 유리한 건가?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누가 득볼까입니다. 굉장히 냉혹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심, 잡, 홍.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이 있어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대선 주자죠.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심상정이 잡는다 홍준표 이렇게 줄임말로 이런 표현을 등장시켰어요. 과거에도 심상정 의원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등장하는 어떤 표현이 있었는데 역시 이런 표현 또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ATM입니다. 현금 자동 인출기 아닙니까? 서울시와 관련해서 이 표현이 좀 등장했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를 끝까지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 개막합니다. 제22회 세계 지식 포럼 관련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22번째입니다. 매년 하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요. 오늘부터 해서 사흘간 진행이 됩니다. 먼저 내용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는 출입금지다. 온오프 융합 역대급 무료 강연이다. 여러 가지 강연 내용 좀 소개했는데요. 먼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샌델 폼페이오 공개 강연. 샌델 교수.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시절입니다. 공개 강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TV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요. 오늘 토론을 하는데 대상이 주목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공정에 관한 토론을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요.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질문을 뭔가 샌델 교수한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샌델 교수가 반대로 두 대표께서는 어떤 나라를 그리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동북아와 한미 관계의 미래 등 이거에 관해서 또 뭔가 강연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근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뭐 그 사이에 끼어 있다 항상 평가받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국의 생각, 뭐 트럼프 정부 당시의 생각 이런 걸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좀 있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주요 행사 좀 방금 소개드렸는데 이렇게 좀 일정이 잡혀 있어요. 오전 8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샌델에게 듣는 우리 시대의 공정. 여기에 여야 대표가 참여를 합니다. 토론을 하는 겁니다. 직접 보고요. 그리고 오전 9시 30분에는 폼페이오와의 대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이런 겁니다. 요거 주원 교수님.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요거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기사가 크게 될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화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매번 그랬지만 22회 이번 세계 지식 포럼이 역대급 라인업인 것 같아요. 샌델 교수나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그 군사 문제와 그리고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또 학자이기 때문에 또한 또 샌델 교수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여야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의를 강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유기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번에 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공정에 대한 화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샌델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그 공정에 대한 아이템과 이렇게 부딪히고 하나의 화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예측이 많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이 공정을 주제로 토론하면은 송영길 대표가 조금 유리합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유리합니까? 어떻게 뭐 판단하세요? 두 사람 다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에 능한 사람들이라서 또 그런 것을 좋아하고 두 사람들이 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편에 그 유리하다 그런 걸 떠나서 큰 주제가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 아닙니까? 이제 이 팬데믹 시대가 가지고 오는 말하자면 불공정이나 예. 양극화의 심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아마 마이클 샌델 교수의 기본적인 것은 아마 우리에게 공평과 공정 그 주제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라든지 또 어떤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방향 치우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세계 지식 포럼 개막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개막식, 개막사 뭐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되는데 뭐 준비가 되는 대로 현장으로 바로 연결해서 좀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이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뭐 그런 언론 인터뷰, 언론 자리가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공정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토론한다는 점에서 오늘 분명히 관심이 크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리고 내년 대선은 공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대선 주자들 간의 대단한 경쟁 그리고 입장 표명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요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사에서 첫 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마이클 샌델 교수와 여야 당 대표의 공정을 놓고 벌이는 토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좀 하세요. 이렇게 좀 대규모 행사가 열리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참가자들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셔야 들어갈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제, 그제 다들 검사 받으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백신 또는 PCR 검사 의무했다. 그래서 통과가 되신 분만 참석하시는 그런 행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전에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됐고요. 장대한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 개막사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뭐 좀 준비가 되는 대로 현장을 좀 연결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 지금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세계 지식 포럼을 통해서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시고 특히 한국인의 안목을 전 지구적 수준으로 높여주시고 계시는 장대현 회장님과 매일 미디어 그룹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기변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과 기술 발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류는 지금 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산업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자본과 노동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넘어서고 고용과 복지에 기반한 기존의 사회 체제들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체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패권 다툼들은 더욱 치열하고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맞닥뜨린 미지의 세계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낯선 세상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각국의 리더 여러분, 우리 정부는 이 새로운 세계의 첫 발을 지난해 한국판 뉴딜로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모든 경제 사회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 뉴딜을 새로운 축으로 세워서 더욱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가치는 포용적 회복입니다. 누군가는 일어서고 누군가는 낙담하는 그런 불균형한 회복이 아니라 다 같이 일어서서 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회복, 공존을 추구하는 회복이 한국판 뉴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포럼의 주제인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이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에 대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포용성을 기반으로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구촌 모두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또 동등하게 나아갈 때 지속 가능한 공존과 번영의 시대는 열릴 것입니다. 오늘 세계 지식 포럼에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이셨으니까 인류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토론하고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22회 세계 지식 포럼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ime Minister Kim Buk-yong, for that inspirational speech emphasizing opportunity amid the crisis. Now,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listen to a very special opening speech by Dr. Chang Dae-hwan, Executive Chairman of the World Knowledge Forum and Chairman of Maegyeong Media Group. Please welcome Chairman Chang Dae-hwan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Distinguished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World Knowledge Forum 2021. It's been more than a year since the COVID-19 impacted the world, and in this critical time, we are to have this year's forum in September. History tells us about the world of unknown, exploring the terra incognita. The human race was continuously affected by hunger, war, infectious disease, and all sorts of many other crises. But we always managed to overcome these adversities and look for new opportunities towards a better future. It is now summer of 1665, and I'm here at a farm called Waltham Manor in England. This was just the time when the Great Plague of London occurred in England. It was the second plague pandemic that swept over a sizable part of Europe. Almost at once, due to the pandemic, the schools shut down and sent students home. Among those, there was a student at Cambridge that was sent home to continue his studies. It was Sir Isaac Newton. For Newton, home meant Waltham Manor, where he, in near total solitude, make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scoveries in history. Sitting under the apple tree, he suddenly discovers theories of gravity and motion by the drop of an apple. This was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It was the fact that the law of physics applied to the Earth and equally to the universe. Very recently, Jeff Bezos' space company, Blue Origin, made a new step in efforts to commercialize space flight. Casting back to the history, we can say that this new era of commercial activities in outer space was all possible thanks to Newton's theory that was created 350 years ago during the pandemic lockdown. Now we are here in Palma Nuova, a town in northeast Italy. The town was designed as ideal fortified city after the plague rampaged Europe in the late 17th century. The town was a fortress in the shape of a 9-pointed star, with placement of streets and buildings like a spider web. This structure was effective in preventing the spread of contagious diseases and in controlling the internal mobility. This inspired the concept of a smart city and the metaverse in the 21st century. Infectious disease led to the design of a fortified town and is ultimately creating a new history of mankind. Here, I'm in Britain, in the middle of World War II. The land is facing a devastating air raid by Germany.
A phenomenal mathematician, Alan Turing, is working for Britain's code-breaking center during the Second World War. He carries out top-secret work to decipher the Enigma code, which was the military code used by Germany. Turing developed a thinking machine and changed the course of the war and led to Britain to victory. Turing machines preceded the information age, also known as the age of computer, and is further leading to the wor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t some point of history, we learned that overcoming the crisis can serve as a beginning of a new advanced world. Good morning. I just came down to the real world, and I'll continue my speech. Every crisis contains the seeds of opportunity. We learn from history that chances favor those who are prepared in the midst of every crisis. We are again at a critical juncture in history. The COVID-19 has ravaged th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for over a year, claiming more than 4 million lives. The pandemic is also triggering economic disruptions and political turmoil worldwide. Aside from global pandemic, we were still at the point to deal with crucial issues like climate change and socio-economic division. Nothing but the COVID-19 outbreak noticeably geared up our approach to these existing crises. But history will continue to prove that new opportunities can be created from a world we've never experienced. Just like the Italian medieval town Palmanova was built over the incident of the infectious disease, we are now starting to see virtual cities through this pandemic crisis. More people find it difficult to come face to face with each other in this COVID-19 situation. But by creating virtual spaces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it offers alternative options to connecting people. All sorts of business transactions, cultural and art activities are going virtual in the face of a crisis. Here we find people in the virtual space watching this moment. People are gathering in Ifland, a metaverse platform launched by a South Korean mobile carrier, SK Telecom, SKT Metaverse. Alan Turing was the phenomenal computer scientist who developed the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e invented the thinking machine, the Turing machine, and made a historic contribution in ending the Second World War. Artificial intelligence is advancing in a formidable speed, providing endless potential to our future. Here I introduce MBN's star anchor woman, Kim Joo-ha, but what we are seeing is not the real-life female presenter, but an AI-powered virtual news anchor, Kim Joo-ha. The first AI anchor is now hosting the Prime News. We are indeed witnessing the innovation driven by the AI technology in our daily lives. Where is Kim Joo-ha? She's over there. She's the real Kim Joo-ha.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technological change is accelerating. The advancement of technologies is speeding up, and we are now living in an entirely different world. At the entrance to the Strait of Gibraltar in Spain, there are two pillars of Hercules.
The pillars bore the warning NEC plus ultra, meaning no land further beyond, serving as a warning to sailors and navigators to go no further. For the ancient people, the Iberian Peninsula meant the end of the land and left the peninsula unexplored. We have the same future ahead. If we stop moving forward, this will be the end of the world. 2021 will mark as the first year towards terra incognita. We must start our voice to the unknown world. Only those who are brave, thoroughly prepared, and insightful for the future will manage to achieve the historical progress, which is to discover a new world. In the unknown land, terra incognita, we will witness competitions we've never seen before. It will be fierce competitions, racing for the preoccupancy of terra incognita. In only around 9 years, which is by the year 2030, we will see dramatic changes in the world GDP ranking and the ranking of the top 100 global companies. We learned the lesson from the past that if you ever get left behind the competition, you end up losing everything. Those who preoccupy the unknown areas are the ones who enjoy the privilege to control the entry barriers. In a new world, created based upon new technologies, everything will move faster. To win the competitions in the new era and overcome the new challenges, we must make a quick response against the changes. Those who move fast will end up as the ultimate winner. The COVID-19 pandemic clearly proved that strong global cooperation and its a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Our challenge against terra incognita require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s well. No problem can be resolved by one single nation or one single company. So creating solid global cooperation networks will be the key to the success of our future. The unpredictable world is coming, but there's no need for us to feel fearful or nervous, because we firmly believe that growing numbers of companies will challenge terra incognita. Our task is to support these companies and business people to open up new fields by dealing with terra incognita. We should not leave terra incognita as the road not taken. Ladies and gentlemen, let the journey begin towards terra incognita. Thank you, and thank you for listening. 네, 지금까지 세계 지식 포럼 열리고 있는 장충 아레나 현장 연결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좀 본격적으로 전해드리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대단합니다. 치열하고 공방이요. 서로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쏟아지고 있고요. 상대를 겨냥한 어떤 공세적인 발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좀 새롭게 나온 소식들이죠. 보겠습니다. 고발장 전달자는 손준성 검사 유력한 정황이 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열쇠는 그 고발장의 작성자 실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황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조성은 제보자입니다. 언론 통해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손중선 보냄, 이 텔레그램 메신저에 이런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파일과 함께. 그런데 이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까 손 검사 계정의 배경과 동일함이 확인됐다.
뭔가 일치되는, 연결되는 이런 지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역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수처 고발장 작성 주체 파악 후 뭐 수사 계속 진전시킬 듯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수처 영장에 등장한 제3의 검사. 자, 그렇다면 이 제3의 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손준성 검사의 지시로 고발장 작성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영장에. 그렇다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요. 결국은 어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보시죠. 어제 오후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2차례 정도 뭐 시도가 있었지만 뭐 반발 속에서 안 됐고요. 근데 어제는 얘기를 통해서 이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는 이제 보좌관 PC까지 뭐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는요 김웅 의원의 PC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올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지금 손중성 보냄 사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되는 건가?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조작 가능성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일단 뭔가 이 고발장 파일을 보낸 인물은 이 현직 검사, 손준성 검사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걸 나와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 진행 사항을 보면은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정황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송부한 적 없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에 보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할 가능성. 지금 이런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손준성 검사의 입장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발장 작성한 적 없다. 예. 김웅 의원에게 보낸 적 없다. 이제 이건데 지금 텔레그램 그 이제 문자 왔다 갔다 하고 한 거, 그 파일 왔다 갔다 하고 한 것이 지금 다 공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예. 발송 주체는 손준성으로 일단 나온다는 거고. 그럼 손준성이란 인물명을 그러면 누군가 조작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냐 아니냐 그 논란도 좀 있었는데 뭐 손준성 그 검사 본인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정황상으로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이제 정황이 커졌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고받은 주체가 손준성 검사인 것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남는 문제는 그럼 고발장을 이제 손 검사가 작성했는지 그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를 통해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손 검사 밑에서 일하는 누군가 또 다른 검사가 이걸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작성을 시켜서 받은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거 아니냐. 뭐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지금 보면은 본인은 김웅 의원한테 네. 송부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 보면 누군가한테 보내긴 한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사람을 거쳐서 김웅 의원한테 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쳐갔다라고 한다면 거기 텔레그램 문자에 그 거쳐간 사람 그 제3의 인물 이름이 떠야 되겠죠. 발송 주체로. 그런데 그런 인물은 지금 아직까지 포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 검사 그 텔레그램을 누군가 도용해서 보냈다거나 아니면 그 대신해서 좀 보냈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그럴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좀 희박하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텔레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이 기밀성을 지금 많이 생각해서 그걸 쓰시잖아요. 보통 그런 걸 고려할 때 손준성 검사 이외의 사람이 그거를 보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일단 여기 보면 뭔가 전달한 거는 손 검사가 맞는 것 같다. 일단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증거 제시에 통해서. 공수처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게 김웅 의원한테 바로 갔는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전달 경로를 통해서 갔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된 고발장 이건 누가 작성을 했는가. 지금 뭐 이런 쪽으로 점점 수사가 좁혀지고 있어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이 사항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보시죠. 박범계 법무장관. 윤석열과 손준성은 특별한 관계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과 조성은은 수양딸 이상이다. 그러니까 역시 특별한 관계다. 봐라. 이렇게 둘이 특별하고 이렇게 둘이 특별하다. 이런 공방이에요, 지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야 격돌 이렇게 돼 있죠.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성은 원장님 원했던 날짜 이 발언 논란이 됐죠. 어제 정치권 굉장히 이 얘기가 회자 많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 이건 박지원 게이트다.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해명을 했어요. 이거 얼떨결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뜻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한 말이겠죠. 근데 이렇게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 이거 자백한 거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또 여당에서는 무슨 삼류소설 씁니까 지금? 또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인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밝히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정치적 수양딸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이상의 관계라는 얘기도 있는데 들어봤습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9월 8일 저녁에도 둘이 또 만났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의 그런 코치가 있었다라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얼떨결이기도 하고 앞단의 문장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박지원 원장님과의 관계를 여쭸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붙여서 자꾸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다라는 부분은 왜 그런지 SNS 장문으로도 밝혔고요. 우리 박 원장님과 저의 관계를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누구 말을 잘 듣거나 상의를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자, 우리 원장님이 뭐 원하는 날짜 이 발언이 논란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성은 씨가 어떤 설명을 내놨고요. 다음 화면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한 설명입니다. 대선 개입설 관련해서는요. 야당이 헛다리 짚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사해보면 나오고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갈 거다. 그리고요. 조성은 씨와의 관계, 특수관계냐 그런 질문에 그런 거 없다.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홍규 교수님. 네. 조성은 씨 사실은 언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논란이 됐던 그 발언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거에 대한 해명도 언론 인터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상 제보자 그리고 공익신고자라면은 수사 결과를 좀 보통 기다리는 그런 모양이 보통인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적극적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심정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보자를 특정해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공익신고자로서의 이 말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언론과 제보를 했다라는 것에 무게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상실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박지원 국정원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성은 씨의 SNS를 통해서 촉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씨가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자주 하게 되면은 계속 꼬투리를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도 이 접근을 게이트라는 용어를 써서 접근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10분 양보해서 야당이 제기하는 이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의 부적절한 만남에 국한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캠프 측에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은 손준성 검사로부터 촉발된 그 고발장 의혹에 대한 것을 방어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게이트라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성은 씨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의혹 제기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한쪽만 보냐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다음 내용도 좀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등장하는데 새롭게 또 의혹 제기를 좀 한 게 있어요. 윤석열, 박지원, 조성은 만난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더라. 제3자 개입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렇다면은 뭐가 좀 상황이 새롭게 되는데 모르죠. 일단 주장입니다. 윤 캠프 박, 조 그리고 성명불상자를 고발했어요. 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통 성명불상자 누군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죠. 그러나 이제 조성은 씨는 박 원장과 나 둘뿐이었다. 없다 다른 사람은. 아무튼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성은 박지원 국정원장 만나기 전에 이틀간 파일을 100건 이상 다운받았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뭔가를 많이 이게 차곡차곡 쌓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뭐 손중성 보낸 뭐 관련 파일들을 뭐 내려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만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시기상 우연입니까? 라고 이 기사는 묻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 네. 윤석열 캠프에서 동석자 있다고 한다. 동석자 의혹 제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 의혹 제기가 이렇게 더해지고 있죠, 지금.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새로운 뭐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정황상 여러 가지 지금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그 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 모르겠고 다만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파악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것도 좀 고발을 했으니까 또 들여다 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마 각 캠프마다 또 각 당마다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제보를 통해서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고발장까지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추정컨대 관련 제보가 들어왔고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으니까 고발까지 간 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풍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돌아올지에 대해서 뭐 지금 예단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가지 뭐 제보를 통한 정보들 이런 거를 근거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제보를 받고 이 고발장을 접수한 게 아닌지 그런 지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기사는 두 개예요. 제3의 인물이 동석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 그리고 고발. 그리고 만나기 전에 집중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 부분도 이건 뭡니까? 이런 또 약간 어떤 의혹 제기, 어느 질문인 거죠. 네. 자,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원래는 저도 이제 국정원장과 제가 따져보니까 2월 7일 저녁 만찬을 국정원장 공간에서 했더라고요.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제가 해서 그런 상황들 그때 분위기도 알고 아는데 어떻게 보면 조승은 씨하고 두 사람만 독대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죠. 국정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공작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니까 불상사가 있다 없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뭐 나이 차이가 있지만 조승은 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경호인들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 독대를 했다면. 그게 오히려 더 부적절했을 수도 느껴질 수도 있고 본인이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야 밖으로 다니기도 힘들다. 내가 다니면 공개적인 공간에 가면 사실은 옆에서 수행원들이 따라다니고 불편하지 않느냐. 국정원장 경호원이 붙죠. 그리고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만날 때 같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조승원 씨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둘이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2월 달에 만났을 때 본인이 우리한테 강조했던 게 국내 정치는 완전히 끊었다. 그래서 국내 정치를 공작하던 그 건물까지 팔아서 오히려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그 모임 자체, 만남 자체를 그런 어떤 이상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좁혀서 전제한다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도
만났다는 것도 만약에 어떤 특별한 두 사람의 모종의 비밀 시크릿이 있었다면 조성은 씨가 이런 사실 자체를 공개했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단순히 나는 국정원장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사이야. 그리고 이 좋은 호텔에서 밥을 먹었어. 이런 것을 뭐 오히려 친구들한테 공표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컸다라면 그렇게 심각한 장소, 심각한 모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 입장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좀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3명이 만나는 것보다 둘이 만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용주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사를 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상황이. 예, 이종훈 평론가. 글쎄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위중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연락해서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 주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특수관계가 아니라 그래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치인 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논리가요? 예, 공적으로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만났는데 사적인 대화만 나눴대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그러니까 만나기도 힘든 분을 어떤 정치인이 가서 만났는데 정치 분야에 관한 얘기를 하지 다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오히려 없는 거고 다른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부적절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해명할수록 지금 자꾸 꼬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식사 자리에는 분명히 두 사람만 있었다라고 지금 박지원 원장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만났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만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있었냐 하니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 관련해서 지금 동석자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동석자가 지금 사실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 캠프의 아무개다. 근데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사실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3의 인물, 그 동석자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돌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뭐가 또 나오겠죠? 그게 사실이든 의혹제기든 뭔가가 또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 사안 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는데요. 좀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오전 8시 47분을 좀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선 경선 포기 선언을 했죠. 이제 중도 사퇴를 한 겁니다. 예비 후보에서요. 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세균, 백이종군 후보 사퇴.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이낙연 누가 득볼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키워드 소개해드리면서 참 정치권 냉혹하다 그랬죠. 사퇴하겠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누가 유리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로요. 민주당 대선 경선 4위 쇼크의 결단을 한 듯하다. 그런데 누구를 통상 사퇴하면은 누구 지지합니다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아무런 지지 의사 표명을 안 했어요. 그냥 백이종군이에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사 정말 존경하는 정치 선배. 이낙연 측은 호남 표심 결집 기대한다. 각각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먼저 어제 정세균 전 총리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이종군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께 지지 선언하실 계획은 안 되는지. 예,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분석합니다. 전북 출신 정세균 영향력 어디로 향할지. 지금 이 기사는 여기 보니까 호남, 그중에서도 전북이다. 이걸 주목하고 있죠. 호남 경선이 오는 25일, 26일 있어요. 예측 불허다. 경선의 새 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이재명, 이낙연 각각 뭐 극찬을 합니다. 전 포기하신 분에 대해서. 다 뭔가 생각이 있겠죠, 지금. 자, 이재명 전 의원.
이재명 전 의원이라는 이재영 전 의원. 네, 이름이 제가 지금 혼동이 됐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지금 이 중도 포기는. 글쎄요, 뭐 남의 당 얘기라서 예. 그 다이내믹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 남의 당 얘기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호남 민심이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겠냐. 특히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권리당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선. 그분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전략적 투표 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그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이라든지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실어줄 거다. 특히 또 이번에 경선 자체가 워낙에 흥행이 안 됐을 경우에 예. 또 거기에 대한 또 마이너스 극부도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만 보면은 이낙연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남 다음이 이제 수도권 아닙니까? 예. 또 경기도 이제 수도권도 굉장히 큰 이제 포션인데 예. 거기로 오면 아무래도 현재 그 지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한테 매우 유리하지 않을까. 즉 지금까지 50% 넘는 예. 과반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 그 큰 대세에서는 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지 않겠나. 특히 또 결선을 간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추미애 후보가 많이 올라왔는데 추미애 후보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좀 결이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만에 하나 결선을 간다 하더라도 이재명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어느 정도 득표에 득을 줄 수 있지만 큰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셨어요. 김영주 전은 중도 포기를 한 배경 조금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전망도 누구한테 유리할지도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추미애 후보에게 상당한 격차로 3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4위로 밀려난 점. 예, 원래는 사실은 슈퍼위크는 왜냐하면 빅3라고 하는 그 후보 그 진영 자체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했거든요. 역량이라고 하는. 그렇다면 오히려 대의원 쪽에서는 강성친문 쪽은 표를 못 들었더라도 전체 선거인단 모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지 않고 오히려 2위, 3위 간의 간격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3위에서 그 차이가 나기는커녕 4위로 미끄러졌다라는 거. 또 하나는 호남할 선거를 또 하고 났을 때 과연 이 지지가 말하자면 더 좁혀질 부분으로 갈 것이냐. 오히려 더 그것이 고쳐가 되면서 훨씬 더 마음의 상처를 더 받는 호남에서도 지지부진했을 때 받을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려가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 봐야 더 충격, 더 많은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유리한 거는 어느 쪽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세요? 글쎄요, 이제 뭐 호남이라고 했을 때 전남은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에게 압도하게 할 것이고 광주가 문제인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지만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반반 전북조차도 실제로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정세균 후보의 지지자들이 뭐 어떤 호남이라고는 지역 기반의 가치기보다는 말하자면 뭔가 대세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호남에서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지면서 극히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것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승리할 수 있는 즉 호남이 이낙연 후보의 압승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형태로 갈 수 있고 다만 이낙연 후보는 정세균 후보 표가 다 자기한테로 왔을 때 승산이 더 있다고 보지만 생각만큼 이낙연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가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 결정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막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내 겁니다. 이 주장들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다음 기사는 어제 국민의힘 한 의원에 대한 사퇴안 처리가 본회의 국회에 통과됐는데 이 사안은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의원과도 관련이 있어요. 기사 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사직안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낙연 표결 고민이 깊어진 여당이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도 국회의원직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거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향후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걱정을 하는 듯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도 좀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어제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인으로서 쏘아 올린 화살이 의원직 사퇴라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의향을 존중하되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종우 평론가. 그러니까 여야의 의원들이 사퇴한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하나만 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추후 논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은 어떤 판단할까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희숙 의원의 그 의원직 사퇴 카드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육참 골단의 카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퇴한다. 그러니까 나를 처리해라. 그 대신 당신네들도 똑같이 해라. 그렇게 됐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부동산 비리 관련해서 여당에도 좀 여러 명의 의원들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함께 처리를 해라. 라고 지금 공세를 펼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금 카드가 지금 하나가 더 생긴 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갑자기 또 이낙연 변수가 좀 끼어든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의원직 사퇴 카드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냥 이걸로 퉁치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경우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네 자당 의원들은 보호하는 쪽으로 갈지 그건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여론의 동향을 조금 살피겠죠. 예. 그런데 이 전 총리 의원직 사퇴안을 의회로 수용을 하면서 그걸 처리함으로 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 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만약에 이낙연 의원의 사퇴안을 처리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유지 문제가 또 뭔가 논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부가 고민이 깊다. 뭐 이런 설명도 좀 하긴 합니다. 지금. 다음은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된 기사가 오늘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이제 이런 의혹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씩 나와요. 이재명 성남 대장동 개발 이게 복병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야권에서는 이거 뭔가 특혜 있는 것 같은데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아래 보면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요. 이거 여권 1위 후보에 대해서는 이거 흠집 내기 모략이다. 이거 뭔가 있다. 1위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뭐 약간 이런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 이게 어떤 토지 개발 그리고 약간 돈 얘기 뭐 이런 게 나와요. 주홍 교수님. 네네. 이재명 지사는 이거는 적법한 절차고 문제 없는데 왜 문제 삼습니까 하지만 자꾸 질문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의혹 제기에 좀 설득력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좀 소명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설득력 떨어지는 부분은 저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사가 너무 급조됐다. 빨리 만들어졌다. 일주일 만에 됐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개발업체는 원래 프로젝트성 성격이 짙어서요. 전문가들이 그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단기간에 모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 언론인과 인터뷰했던 그 언론인이 이 화천대유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셨어요. 계산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혹은 조금은 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한 가지 의혹은 원래 이게 공공개발
할 용도인데 화천대유 회사로 배당금이 너무 집중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될. 이익 환수론 그런 취지가 네. 있었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보 제기할 때 그 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드님이 여기 회사에 다녔다라는 건 근거 없는 걸로. 그건 지금 아니다고 설명이 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 가지 부분 외에는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 계속 질문을 하겠죠. 또 야당은요. 또 더군다나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어요. 이게 열리게 되고도 그럼 또 이런 또 의혹 제기나 질문을 계속 할 듯도 합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소개해드리죠. 심상정 의원이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홍준표 공약이라기보다는 막말에 가까운 걸 막 던지고 있다. 트럼프 생각난다. 그러면서 심자퐁 대선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심상정이 잡는다 홍준표. 본인이 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불평등 시대에 이 극우 포퓰리즘은 파시즘으로 갑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심자퐁잉 대선이 될 거예요. 심상정이 잡는다 홍준표. 그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나도 그 후보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지난 대선 때도 저렇게 약간 언쟁을 벌였는데 이번에 또 예고가 된 거예요.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김 빠진 사이다 이재명으로는 홍준표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인데 민주당과 단일화 이거 납득 어렵다. 안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단일화, 후보 단일화.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좀 들어보시죠. 김 빠진 사이다 이재명 후보는 제대로 못 잡습니다. 이번에 준표 잡는 상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지금 중론인데 글쎄 왜 심상정이 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야 될지 우리 시민들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이재영 전 의원님. 그러니까 대선 토론회에서 한번 승부 내겠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를 하겠다. 이런 걸 예고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5년 전에 거의 5년 전이죠. 지난번 대선에 심찍홍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심찍홍. 예, 심상정을 찍으면 홍준표가 된다. 그때 이제 대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심상정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막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한테 심상정 찍지 말고 심상정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보의 표가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심찍홍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말이 나왔네요. 심자퐁입니다. 이제 심자퐁이네요. 근데 이거는 심상정 의원이 후보가 제대로 좀 캠프를 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보면은 지금 나오는 정책적 스펙트럼은 굉장히 극에서 극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하고는 함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아주 강하게 걷어요. 근데 후보 단일화, 만약에 정의당, 민주당 단일화가 없다라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불리하죠. 아마 이번 대선에도 굉장히 그 정의당의 존재, 또 심상정 후보 때문에 정권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오는 그런 순간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여야 초박빙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그렇게 단일화를 해줄 만한 그런 상태가 못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단일화 된다 그러면 실제로 당의 존재감이라든지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마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냈습니다. 그런 거 납득 못한다라고 단일화에 대해서. 자, 다음은 좀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서울시 얘기입니다. 기사가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 현금 인출기가 됐다. 10년간 1조 펑펑 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브리핑 통해서.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5년간 예산이 315억 가운데 절반 이거를 인건비로 다 썼더라.
결국은 시민단체 먹여 살린 역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다단계식 지원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화 있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요, 이 기사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죠. 일부 사례가 있을 뿐인데 이거를 다단계 이렇게 몰아붙인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종무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좀 짧게 정리를 하면 오세훈은 갯벌 탈출 중. 그러니까 지금 양쪽 발이 다 갯벌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 박원순 전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참여연대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시민단체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쪽 편에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악한 서울시 의회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축을 가지고 이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시정을 이제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세훈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그 양자가 사실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뭐 국민의힘이 세가 워낙 약하다 보니 의회하고 뭐 협의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얼마 전에 약간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자기 재임 기간에 잔뜩 지금 시정에 참여시킨 이 시민사회계가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지금 해방돼야 본인이 마음껏 본인이 생각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밑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서 또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척이 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